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제1회 고졸검정고시 사회 시험 문제, 기출문제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이성환입니다. 자, 이번 시험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이제 교재에 나왔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합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험 사회 기출문제 분석을 한번 하고서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요, 파트 1 있죠. 이게 작년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올해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한 문항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작년에도 행복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근데 이번에도 행복 관련된 문제가 또 출제가 됐고요. 자, 나머지는 문항수가 거의 다 유사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1단원은 지금 4%, 그러니까 한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2단원에서는 4문항, 그리고 3단원은 2문항, 4단원은 3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자, 그리고 4단원 보게, 5단원이죠. 5단원 보게 되면은 단체 행동권, 노동상권 중에서 단체 행동권, 그리고 시장 실패, 유동성, 수정자본주의에 관련된 주제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6단원에서는요, 사회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분배에서 이제 필요에 따른 분배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7단원 같은 경우는 문화융합, 그리고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힌두교 관련된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8단원 같은 경우는요, 세계화 평화 단원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분쟁 지역으로 이번에는 이제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이 출제가 됐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원,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에서 보시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거, 그리고 자원의 편재성과 자원의 특징, 즉 자원의 민족주의, 자원민족주의 관련된 주제로 출제가 됐고요. 항상 문제로 출제가 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까지 항상 출제되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기본적인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체적으로 보게 되면 난이도가 이제 중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시험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다음에서 강조하는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자, 첫 번째는 정주환경이죠. 이 정주환경이라는 건 좁은 의미의 정주환경을 따지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넓은 의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반경을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자,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이 정주환경이 어때야 되겠죠? 자, 질 높은 정주환경이 필요하다라는 거. 행복을 위해서.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또 행복한 삶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민주주의 실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요. 독재 또는 권위주의적 정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리고 행복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 자신들 또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국가에서 살게 되면 좀 행복을 누릴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도덕성 실현이죠. 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죠? 도덕적 삶 또는 성찰, 타인을 위한 삶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우리 제시문을 보면요.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일수록 국민의 인권이 존중되어 국민 각자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독재국가나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에서는 국민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출되거나 정책으로 산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즉 자, 참여 중심의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과밀화된 주거환경 같은 경우는 뭐에 위배가 되죠? 질 높은 정주환경에 위배가 되겠죠. 그리고 타인을 위한 무조건적인 희생? 이게 타인을 위한 삶을 살면 좋겠지만 무조건적인 희생을 한다고 하면 행복하지 않겠죠. 그렇죠? 자, 분배를 지향한 경제적 효율인데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경제적 효율성만 강조하고 분배를
하지 않는다면, 지향이라는 게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죠.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빈부격차가 심하게 일어나면서 행복한 삶을 이룰 수가 없겠죠. 자,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인데요. 참정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기본권 중에서 참정권 뿐만 아니라 다른 기본권도 굉장히 많이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유권도 있고요. 참정권, 평등권, 청구권, 사회권 굉장히 많이 수업을 했죠. 자, 1번 보시면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뭐에 관련된 설명이죠? 이거는 자유권에 관련된 설명이죠. 자유권. 이 자유권이라고 하면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2번.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이다. 자,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이 참정권이라는 거는 국민투표라는 게 있어요. 자, 국가의 운영 중요한 중대사를 결정을 할 때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는 거죠. 국민투표.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이게 바로 참정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뭐가 있죠? 공무단임권. 그렇죠? 그리고 선거권, 피선거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공무단임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선거권, 우리가 대표자를 뽑는 거, 그리고 피선거권은 우리가 대표자로 선거로 후보자로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참정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능동적 성격이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이다. 자,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요, 구제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청구권이겠죠. 청구권. 청구권. 자, 기본권이 침해당했어요. 그러면 국가로부터 뭐죠? 재판을 청구를 해야 되겠죠. 재판 청구권.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청구권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4번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받을 권리. 뭐에 관련된 내용이죠? 평등권이죠. 평등권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도는 의미 보시면요. 국가 권력을 서로 다른 국가 기관이 나누어 행사하도록 한다. 목적 보시면요. 국가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 방지가 바로 목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몽테스키웨라는 사람이 만든 3권 분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입법부가 있죠. 자, 입법부가 있고요. 그리고 사법부가 있습니다. 사법부가 있고요. 그리고 행정부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 세 개의 기관들이 서로 뭐 하는 거죠? 권력을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보장받을 수 있냐?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런 사법부가 권력을 집중하고 있대요. 그러면 재판 받을 때 굉장히 기본권이 침해될 수도 있고요.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가 있죠. 또는 행정부가, 입법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입법부가 사법부, 행정부가 입법부, 사법부가 행정부, 입법부를 서로 견제하는 권력 분립, 상권 분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이냐면요. 1번이겠죠. 권력 분립 제도.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 계획경제 제도라는 건 뭐냐면 중앙 정부에서 어떤 재화를 생산할 때 생산량, 그리고 누구에게 생산할까, 생산 분배, 이런 것들 다 정해놓고서 물건을 생산하는 그러한 경제체제를 계획경제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죠. 시장경제제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시장 논리를 통해서 모든 분배, 생산 과정을 시장에 맡기는 제도를 바로 시장경제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헌법소원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헌법소원, 심판제도라는 게 있죠. 이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심판을 하는 거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가 됐을 때 최종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양심적이고 비폭력적이며 공공성을 가진 행위다. 잘못된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법이나 제도를
의도적으로, 공개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비폭력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걸 바로 시민불복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 시민불복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위법행위인가요? 합법행위인가요?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위법행위입니다. 자,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죠? 처벌이 가능합니다. 거기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선거입니다. 선거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국민투표. 이 국민투표라는 거는 우리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국가의 중요한 그러한 의사결정을 국민에게 물어보는 것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노동 3권이라는 게 문제가 나왔죠. 노동 3권. 자, 노동 3권이라는 건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단결권이 있어요. 단결권. 자, 단결권이라는 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게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헌법으로 다 보장을 해두는 거죠. 단결권,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조합을 만들 수 있는,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 자, 단체를 만들어서 뭐를 할까요? 노동자의 권리를 추구하겠죠. 그렇죠? 그럼 누굴 만나야 되죠? 사장, 기업인들을 만나야 되겠죠. 자,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단체 교섭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체 교섭권이라는 거는 사용자와 그리고 노동자가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나서 뭐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동시간을 조절하고 또는 임금을 조절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주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노동자들이 단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단체 행동권이죠. 단체 행동권. 자, 이 단체 행동권 같은 경우는요, 뭐 파업이라든지 그리고 태업, 보이콧, 피켓팅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단체 행동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청원권이에요. 뭐뭐 해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고요. 자, 재판권, 기본권이 침해가 됐어요. 그래서 재판을 해주세요. 재판 청구권. 공무단임권은 우리가 공직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권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6번 문제인데요. 시장 실패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시장 실패라는 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1929년에 세계 대공황 때 이제 시장 실패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로 인해서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시장 실패의 사례가 뭐가 있냐? 자,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이 기회비용이라는 건요, 사유재산이 있고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선 언제든지 다 나타납니다. 기회비용 같은 경우는. 자, 기회비용의 정의가 뭐죠?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한 것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큰 게 바로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펜이 1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제가 10만 원을 포기하고 뭐를 선택한 거죠? 이 펜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포기한 것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큰 거, 이 펜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한 게 10만 원이기 때문에 10만 원이 바로 기회비용이 되는 건데요. 자, 이러한 기회비용은 시장 실패의 사례로 볼 수가 없겠죠. 자, 니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이 규모의 경제라는 건 뭐냐? 기업이 물건을 만들 때요, 원료를 대량으로 구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소량 생산한다고 하면 원료를 구입할 때도 소량으로 구입해 오겠죠. 이렇게 되면 비용이 절감이 안 돼요. 물건을 생산할 때 원료를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물건을 생산을 하면 생산비가 절감이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 역시 시장 실패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자, 독과점 문제. 이게 바로 시장 실패 중에 하나죠. 자, 독과점이라는 건 뭐냐? 합성어입니다. 독점하고 과점이 합성어인데요. 독점이라는 건 물건을 생산하는 회사가 하나이고요. 그리고 과점 같은 경우는 하나 이상인데요. 이러한 기업들이 생산량이나 가격을 조정을 해요. 그래서 누가 결론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냐? 소비자가 결론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 실패의 사례죠. 시장에 맡겨놨더니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하나고 또는 소수에서 담합을 하는 거죠. 가격을
자기네들끼리 맞추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실패의 사례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리을 보시면요. 공공재의 공급 부족인데요. 이게 공공재라는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배제성이라는 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비경합성, A라는 사람이 사용한다고 해서 B라는 사람이 사용 못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공공재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요. 무임 승차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선 공공재를 생산할까요? 돈이 안 되는데 생산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놨더니 공공재가 부족해지더라. 이것도 바로 시장 실패의 사례로 예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또 뭐가 있죠? 시장 실패하면 또 이제 외부 효과라는 것도 있죠. 외부 효과. 그래서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이런 시장 실패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인데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산관리의 원칙입니다. 자, 자산관리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수익성을 따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안전성을 따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유동성을 따져야 되죠. 유동성을 따져야 되는데, 자, 수익성 같은 경우는 얼만큼 수익이 나냐? 자, 안전성 같은 경우는 원금이 얼만큼 보장이 되냐? 그리고 유동성 같은 경우는 현금화 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냐? 이게 바로 세 가지 자산관리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한번 보면요. 돈이 필요할 때 금융자산을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뭐라고도 표현을 하죠? 환금성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뭐에 대한 설명인가요? 유동성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인데요. 수정자본주의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자, 맨 처음에는 어떤 자본주의가 등장을 했죠? 처음에 이제 상업자본주의가 등장을 했죠. 상업자본주의. 이 상업자본주의라는 건 말 그대로 상업을 보호해줘요. 보호무역을 통해서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줍니다. 자, 그 돈을 누가 지원을 받는 거죠? 왕이 지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왕이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보호무역을 해주고요. 그리고 상인들에게 이 받은 돈으로 군대를 막 꾸려요. 그래서 왕의 힘이 굉장히 세지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상업 자본주의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상업 자본주의 다음에 이제 산업이죠. 산업. 산업 자본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산업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자유방임주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장이 시장 문제를 그냥 맡겨두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터졌다라고 말씀드렸죠? 1929년에 세계대공황이 터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 실패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장에 정부가 좀 개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뭐가 등장을 하죠?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개입을 했어요.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1970년대죠. 1973년 그리고 8년, 9년에 석유 파동이 일어납니다. 석유 파동. 자, 원료의 공급이 줄어들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정부 실패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등장한 게 뭐죠?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였다. 자, 이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배운 바로 자본주의 발달 과정인데요. 자, 시험 문제는 뭐가 출제가 된 거죠? 수정자본주의에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요. 정부의 시장 개입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수정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시장 실패 때문에 등장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누가 개입을 한다? 정부가 개입을 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니은 대공황을 계기로 1930년대에 등장하였다. 맞죠? 자, 세계대공황이 1929년 시장 실패 이로 인해서 정부가 개입을 한 거니까요.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절대왕정의 중상주의로 인해 발달하였다라는 건 상업자본주의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했다. 이게 바로 자유방임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업자본주의 때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볼게요. 퀴즈에 대한 정답으로 옳은 것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사 간병, 방문 지원 등 비금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대요. 자, 비금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는 무엇인가요? 라는 문제인데요. 자, 먼저 우리 사회복지제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사회보험. 사회보험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공공부조라는 게 있어요. 자, 세 번째가 사회 서비스가 있죠. 자, 여기에서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죠? 이거는 자, 금전적 지원이 원칙입니다. 금전적 지원.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금전적 지원이죠. 비금전적 지원. 여기서 문제상에서 보면 비금전적 지원이 서비스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 사회 서비스에 대한 문제였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개념은 좀 설명은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먼저 이제 공공부조라는 게 있죠. 이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생활 급여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공공부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정 자격이 있어야 돼요. 소득이 얼마 미만인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되겠고요. 자, 사회보험입니다. 이 사회보험은 전 국민 대상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건강보험. 여러분들 이제 4대 보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재산보험. 이 네 가지를 이제 사회보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적극적 우대 조치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이 개념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 적극적 우대 조치라는 건 과거에 굉장히 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할당제, 여성 고용할당제 이런 것들이 바로 적극적 우대 조치에 해당이 된다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인데요. 기억에 들어갈 정의의 실질적 기준은? 이라는 질문인데요. 자, 먼저 이 타고난 신체적 조건에 따라 능력과 업적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본적 모에 따른 분배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자, 여기서 지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죠. 먼저 분배적 정의하면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능력에 따른 분배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업적에 따른 분배가 있습니다. 업적. 자, 세 번째가 우리 필요에 따른 분배. 네 번째가 이제 결과적 평등의 분배가 있는데 이건 모르셔도 되겠고요. 자, 능력은 말 그대로 어떤 타고난 능력 또는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른 분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요. 뭐 직급에 따라서 사장하고 부하 직원하고 월급이 다르죠. 이런 게 이제 능력에 따른 분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업적에 따른 분배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결과에 따른 분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게 복지예요, 복지 여러분들.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다, 복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필요에 따른 분배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인데요. 기억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나라에 전래된 불교와 전통 토착신앙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산신각이래요. 아프리카 흑인의 고유 음악과 서양의 악기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재즈 음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자, B라는 고유 문화가 있어요. 근데 A라는 새로운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이때 A와 B가 만나서 새로운 C라는 문화가 발명이 돼요. C라는 문화가.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화 융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자, 기존에 우리나라에 지금 불교가 들어왔어요. 불교가 들어왔는데, 죄송합니다. 자, 기존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 산신이라는 우리나라의 전통 신앙이 있었습니다. 산신. 그런데 불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불교 안에다가 산신각을 만들어요. 섞인 거죠. 그래서 이걸 문화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자, 아프리카 고유 음악하고 서양 음악하고 새로
결합이 돼서 새로운 문화가 발명이 돼요. 그게 바로 재즈음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문화융합 사례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에는 김치가 있었는데요. 냉장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김치 냉장고가 발명이 돼요. 자, 이런 것도 바로 문화융합의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온돌 침대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온돌이 있는데 침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온돌 침대가 만들어졌다. 이런 것도 바로 이제 문화융합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발명이라는 건요, 기존에 없었죠. 그래서 새롭게 만든 것, 이걸 이제 발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발견이라는 건 기존에 있었지만 몰랐다가 우리가 찾아낸 것, 이런 걸 이제 발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번 문제인데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식인 풍습, 명예살인 등 문화까지도 해당 사회에서 고유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인정하는 태도라는데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문화 이해 태도죠. 자, 먼저 이제 문화 이해 태도 하면 문화 절대주의가 있죠. 문화 절대주의. 자, 이 문화 절대주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문화 사대주의. 두 번째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있죠. 자, 이 두 가지를 문화 절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문화 절대주의라는 표현을 쓰냐? 문화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문화 절대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가 있죠. 이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안 보죠. 이해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문화 상대주의 같은 경우는 문화를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데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것까지 그냥 이해를 해준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바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가 되는 거죠. 바로 우리 문제에서 나와 있는 제시문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고요. 자, 1번 문화 절대주의 같은 경우는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거. 자, 2번 문화 사대주의라는 거는 우리나라 문화는 미개하고 다른 나라 문화가 최고야 라는 그런 문화 이해 태도입니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우리나라 문화가 최고야 라는 문화 이해 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인데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는, 자, 의미 보면 개인이나 민간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이다. 자, 역할 보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국제사회 행위 주체하면 가장 기본적인 건 뭐죠? 바로 국가죠. 가장 기본적인 건 국가가 기본적인 국제사회 행위 주체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국제기구가 있겠죠. 국제기구. 자, 세 번째는 비정부 기구가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영향력 있는 개인. 또 뭐 지방, 자치, 단체 이런 것도 이제 국제사회 행위 주체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설명에서 나와 있는 건 개인이나 민간단체를 회원으로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는 자, 국가는 아니고요. 그리고 국가로 이루어진 국제기구도 아니고요. 이건 바로 이제 비정부 기구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정부 간 국제기구를 일반적으로 국제기구라고 표현을 해요. 자, 정당 같은 경우는 정치적 견해가 같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정권 획득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단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가 원수하면 국가의 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인데요. 다음 사례에 나타난 자연관은, 자, 자연관 하면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두 가지만 나와요. 첫 번째는 인간중심주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생태중심주의가 있죠. 자,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인간이 만든 시설물 때문에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성한 길이 있대요. 자, 두 번째는
인간과 자연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공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체계를 갖춘 생태 도시 같은 게 있대요. 자, 이 제시문을 보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생태중심주의. 자, 이 생태중심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무생물이 다 동등하다라는 그러한 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간중심주의는 뭐냐면요. 인간이 최고예요. 그래서 모든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중심주의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정답은 2번이고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을 굉장히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주의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자유주의의 기반이 되는 게 바로 이게 개인주의입니다. 자, 이분법적 세계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분법적 세계관이라는 건 모든 세계를 두 개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 그리고 자연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두 개로. 데카르트라는 사상가가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두 개로 구분을 하고 앞에 나온 게 우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법적 세계관은 인간중심주의적 사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인데요. 도시화가 가져온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도시화라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도시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농촌에 살고 있는 인구 비중은 줄어들고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현상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60년대부터 도시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1960년대 무슨 일이 있었냐? 이때 산업화가 있어요. 산업화. 즉 공장이 만들어집니다. 이 공장이 어디에 만들어지냐면요. 도시에 만들어져요. 이러다 보니까 도시에 일자리가 많으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1960년대부터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촌. 자, 농촌에서 이사해서 어디로 향한다? 향도, 도시로 향한다. 자, 이렇게 도시로 인구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도시화가 가속화가 일어나게 되는 게 1960년대, 70년대 일입니다. 자, 그러면 도시화가 가져온 변화로 옳지 않은 건데요. 1번 상업시설이 증가하였다. 당연히 증가를 하죠. 왜냐하면 농촌 같은 경우는 몇 차 산업 중심이죠. 농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고 있죠. 1차 산업 중심입니다. 농업, 어업 중심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도시 같은 경우는 몇 차 산업이 발달하게 되죠. 2차나 아니면 3차 산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2차, 3차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 당연히 상업시설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공구조물도 같이 증가를 하게 돼요. 건물, 빌딩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직업이 굉장히 다양해져요. 농촌 같은 경우는 농사 또는 어업에 대부분 종사를 하는데 도시 같은 경우는 직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죠. 자,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증가한다. 이거는 농촌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문제인데요. 다음과 같은 생활 모습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전자상거래와 원격 근무가 활성화됐대요. 그럼 여러분들 해보신 적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인터넷으로 제 수업을 듣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SNS의 보편화로 인한 정치 참여 기회 확대. 자, 이런 것들은 다 뭐가 기반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인터넷. 그렇죠? 정보화 사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정보화. 자, 공정무역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공정무역이라는 건 뭐냐면 정당한 대가를 주자, 생산자에게. 뭐 예를 들어서 커피나 아니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유통 단계가 복잡해요. 그래서 커피를 생산한 사람에게 이득이 거의 안 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좀 공정하게 무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하면서 유통 단계를 줄이는 거죠. 유통 단계를 줄이고 생산자에게 더 많은 이익이 되도록 물건을 판매하는 게 바로 공정무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윤리적 소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합리적 소비라는 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만족감하고 비용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구입하는 건 합리적 선택인데요. 합리적 소비인데, 그런데 윤리적 소비라는 건 편익, 즉 만족함이나 비용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물건을 생산할 때 노동력을 착취하는지 또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지 일으키지 않는지를 보면서 물건을
구매하는 그러한 소비 형태를 윤리적 소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간적 분업인데요. 이 공간적 분업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다국적 기업 있죠. 이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는 공장을 어디에다 세울까요? 공장 같은 경우는 노동력이 저렴한 곳에 세우겠죠. 그렇죠? 자, 연구소는 어디에 세울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대학가 근처나 아니면 쾌적한 환경이 있는 곳에 연구소를 입지를 시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간 분업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적 분업 같은 경우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다국적 기업의 분포, 분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국적 기업의 본사는 어디 입지하고, 공장은 어디 입지하고, 연구소는 어디를 입지한다. 분업이 나타났네. 이런 게 공간적 분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인데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고르면 자연환경, 겨울이 길고 몹시 추운 날씨래요. 자, 우리가 적도가 이렇게 있어요. 적도. 자, 적도에서 이제 고緯도로 가면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30도, 60도, 위도가요, 90도, 이런 식으로 이제 위도가 나열이 돼 있고요. 자, 우리 적도 쪽에는 가장 더운 열대기후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이제 기후로 쓰면 이거 A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B는 건조기후, C는 온대기후, D는 냉대기후, E는 뭐죠? 한대기후죠. 근데 문제상에서 보면 겨울이 몹시 길고 몹시 춥대요. 또 술록이 유목을 한대요. 술록의 유목, 털가죽 의복, 그리고 가옥 구조는 폐쇄적 가옥 구조가 나타난다. 굉장히 춥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도대로 보게 되면 위도의 가장 고위도에 위치한 지역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추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정답은 3번, 즉 한대기후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번 문제인데요. 기억에 들어갈 검색어로 적절한 것은 태양광, 풍력, 연료 전지, 지열 등이 있대요. 자, 이거 뭐죠? 이게 새로운 에너지네. 신이죠, 신. 그렇죠? 그리고 보면 태양광, 풍력, 전지, 지열, 이거는 계속 재생 가능하네.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면서 재생에너지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신재생 에너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 보면 기존의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연료를 변화하여 이용하거나 햇빛, 물, 바람 등을 이용하는 에너지래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생소한 여러분들 용어가 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뭐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 과정에서 많이 들었던 그런 용어인데,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는 그거죠. 뭐 냉장고나 아니면 자동차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사물인터넷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리고 지리정보 시스템을 우리 공부를 했었어요. GIS라 그래가지고 어떠한 건물 입지를 일단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정보를 중첩시키는 거죠. 그래서 최적 입지를 찾아서 건물을 입지시키는 것, 이게 바로 GIS,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블랙시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사에서는 많이 접해 보셨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 그런 단어다라고 보여지는데 좀 특이하죠. 그렇죠? 블랙시트가 왜 나오지라는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좀 이슈화된 그러한 주제를 넣는 것 같아요. 근데 시험 문제화 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문제인데요. 다음 설명에서 해당하는 자연재해는, 자, 분포 보면 판과 판의 경계에서 자주 발생한다. 자, 판과 판이 부딪히면은 지진이 일어날 수가 있죠. 또는 판과 판의 이 부딪히는 그러한 부분에서 마그마가 또 분출될 수가 있죠. 화산. 피해보면요, 건물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땅이 흔들린대요. 아, 그럼 이거보다 지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1번 가뭄 같은 경우는요,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넓은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 피해를 주는 게 가뭄이고요. 황사입니다. 자, 황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언제 영향을 많이 받죠? 자, 여러분도 우리나라에서 오래 사셨잖아요.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황사의 영향을 많이 받지? 라는 거 충분히 지금 생각을 하면 정답을 말할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언제죠?
봄이죠. 그렇죠? 자, 봄철에 편서풍을 타고 중국의 타클라마카 사막 또는 고비 사막, 황토고원 이런 데서 이제 먼지바람이 날라오는 거죠. 이게 바로 황사고요. 황사 같은 경우는 안구 질환이라든지 호흡기 질환, 정밀기계의 오작동을 발생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성비인데요. 산성비 같은 경우는 황산화 물질이 이제 발생이 돼요. 자동차나 아니면 공장에서. 그 상태에서 질소나 황산화 물질이 비하고 같이 내렸을 때 건물을 부식시키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20번 문제인데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종교는 자, 수많은 신들이 새겨진 사원이다. 다신교라는 일단 힌트가 하나 들어갔고요. 소를 신성시 여겨 소고기를 식용을 금지하고 있대요. 소고기 먹지 않는다. 죄를 씻기기 위해서 겐지스강을 신성시 여기고 목욕을 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인더스강이고요. 여기가 겐지스강이에요. 이 겐지스강이 인도 쪽에서는 신성한 강입니다. 자, 인도의 전통 민족 종교는 뭐죠? 바로 힌두교죠. 자, 힌두교 같은 경우는 소고기를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이기 때문에. 암소가 신이에요. 그렇죠? 자, 나머지 얘기는 굉장히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인데요. 기역,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자원이 지구상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특정한 지역에 치우쳐 분포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자원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유한성이 있어요. 유한성.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가채원수가 있는 거죠. 언젠간 고갈이 된다. 유한성.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가변성이 있어요. 자원은 가치가 변해요. 시대나 아니면은 문화나 기술이나 사회에 따라서 뭐가 가치가 변해요. 자, 예를 들어서 석유 같은 경우는요. 석유가 옛날에는 19세기 전에는요. 그냥 썩은 물이었어요. 썩은 물. 그런데 19세기 때 내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석유가 굉장히 중요한 동력 자원으로 가치가 변했죠. 이런 걸 이제 자원의 가변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세 번째는 편재성입니다. 자원이 골고루 다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한쪽에 몰려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긴 해요. 근데 거의 석유하고 천연가스를 많이 채굴을 했고요. 별로 양도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서남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석유가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죠. 이게 바로 편재성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편재성이라는 정답 하나 찾았고요. 자민족이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거래요. 이거를 자원민족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원을 뭐 하는 거죠? 무기화하는 거죠. 자원을 무기화하는 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도 좀 볼까요? 희소성. 이 희소성이라는 건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것을 이제 희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연고주의는 학연, 지연, 혈연을 강조하는 게 바로 연고주의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22번 문제인데요. 기역이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의가요. 특정 지역이 그 지역의 고유한 전통이나 특성을 살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대요. 자, 사례로 지리적 표시제, 장소 마케팅, 지역 브랜드화. 자, 이러한 사례가 있대요. 요즘에는 가장 지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거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역화를 요즘에 굉장히 강조하죠. 제가 여러분들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여러분들 고추장 하면 어디가 유명해요? 그럼 여러분들 대답을 다 하실 거예요. 어디요? 순창이요. 이런 식으로요. 자, 비빔밥 하면요? 전주요.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바로 지역화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지리적 표시제라는 건 상품이 어디에서 생산됐는지 표시가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제 제1호는 보성 녹차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3번 문제인데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스라엘과 주변 이슬람 국가들 간의 민족, 종교, 영토 등의 문제가 얽힌 분쟁 지역이에요. 과거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엔 좀 뜸했어요. 요즘엔 좀 뜸했는데 드디어 다시 나왔습니다.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을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자, 유럽이나 미국의 여러 나라가 지원을 해줘서 이스라엘이 거기에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원래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들의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리고
이스라엘은 종교가 유대교고요. 이러다 보니까 영토 분쟁 플러스 종교 분쟁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유대교,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그다음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중동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동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팔레스타인 분쟁이다.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뭐 난사군도라든지 쿠릴 열도, 카시미르 분쟁 지역도 시험 문제 당연히 많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자, 먼저 이 난사군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분쟁으로 얽혀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뭐 필리핀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브루나이, 또 뭐 베트남,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엮여 있는데 분쟁 지역이 이제 난사군도가 되겠고요. 자, 쿠릴 열도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러시아 분쟁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카슈미르 같은 경우는 여기는 파키스탄하고 인도의 분쟁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4번 문제인데요. 기억 니은에 들어갈 인구 문제는 자, 항상 나오는 거죠. 뭐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 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연금 제도가 필요하고요. 자, 뭐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양육 지원, 양성평등을 위한 고용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라고 제시문이 나와 있네요. 자, 먼저 노인복지가 필요하고요. 노인연금 제도가 필요하대요. 바로 고령화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자, 두 번째 제시문 보면요. 자, 뭐를 위해서 출산, 양육 지원을 한대요.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이거 저출산 관련된 내용이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쉽게 찾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5번인데요. 다음 조약의 체결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먼저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게 있어요. 이 몬트리올 의정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오존층 파괴에 대한 협약입니다. 이게 오존층이라는 게 O3인데 이게 대기 위에 있으면 자외선을 막아줘요. 그런데 염화플로리나 탄소라는 게 있는데 이 염화플로리나 탄소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가 됩니다. 즉 우리가 많이 쓰는 스프레이라든지 아니면 에어컨의 냉매제, 냉장고에 있는 냉매제, 자,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게 염화플로리나 탄소인데 그걸로 인해서 오존층이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제를 좀 사용하자, 사용량을 줄이자라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체결이 됐고요. 자, 두 번째는 2015년이죠. 파리 기후변화 협약, 즉 지구온난화 관련된 내용의 세계적인 기후변화 협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다 뭐하고 관련된 내용이죠? 두 가지 다 국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조약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 있던 문제들이 조금씩 다시 나오는 형태가 보인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좀 힌트를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